상속세는 세무조사가 100% 일어납니다. 신고했다면 신고서를 기반으로 이 내역이 맞는지를 살펴봐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아버지가 어디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상속인이 소명을 못하면 상속재산에 얹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 지식의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의 세금을 1억 9천만 원을 더 내냐 덜 내냐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거는 딱 장례식장이에요. 상속세를 내든 안 내든 내가 그 과세 대상이 아니든 행정적 업무 처리를 제때 못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차적 슬픔이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명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라는 세금의 자체에 대해서 납부가 사라질 것 같고요. 끝났네, 해방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영상이라도 한번 꼭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런 걸 내가 놓쳤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속세가 오히려 미래의 나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구나.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 2명이니까 어차피 12억 원까지 공제니까 난 상속세 안 내도 되네? 이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의 총 상속재산 가액인데 거기에 나머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추가가 돼요. 10년 내에 증여한 내역이 뭐가 있느냐. 상속인들 대표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되겠죠. 그동안 있었던 증여세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상속세에 세무조사가 있거든요. 상속세는 신고서를 넣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상속세는 결정세목입니다. 신고했다면 신고서를 기반으로 이 내역이 맞는지를 살펴봐요.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했네,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네, 그런 내역을 전부 다 포착하게 돼 있거든요. 상속인은 10년이고요. 상속인 이외의자,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는 5년입니다. 사위에게 준 거는 7년 전에 줬어.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0년치 내역을 우선 다 봐요. 5년 내에 사위에게 준 게 아니니까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지만 7년 전에 사위에게 줬던 거는 증여세는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생전에 줬던 거니까 그걸 상속세 세무조사 때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무조건 끝났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세금의 파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안타깝죠. 이분이 3일만 건강하게 사셨으면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줬던 금액이 3억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내지 않았던 증여세, 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원래 나와 있던 세액에 대해서 20%가 붙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그래서 1년에 한 8%에서 10% 정도 붙는 세금이 있어요. 10년 치면 몇 프로예요? 100%가 넘습니다. 120%의 가산세랑 원세를 내요. 상속세 재산에 얹어져요. 상속세 내야 되고 가산세 2개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엄청 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님이 어디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혹시나 채무 변제를 했거나 과도한 현금 인출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돼요. 상속인이 소명을 못하면 최소 2억 원과 20% 중에 작은 금액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얹어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부모님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분들이 은행을 가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다?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내역들은 너무 뻔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큰 금액을 기부를 하시거나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요즘 대표적인 거죠. 간병인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아요. 소득이 포착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주다 보면 그 내역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증빙을 최대한 마련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가 여러분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어차피 지금 공제액수가 기존에는 엄청 작았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공제액수가 15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재산, 대부분 부동산이 대표적이고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니까 첫 번째로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아파트가 10억 원짜리 대충 그 동네 시세가 10억 원이구나. 어차피 내가 공제액수가 15억 원이니까 사전증여나 그런 내역 없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난 상속세 안 내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기회다 당신에게는. 제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는 이 가액을 매겨야 돼요. 이거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파시잖아요. 취득가액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가액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로얄층은 뭐 12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9억에 거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제액수, 물이 넘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 기간 내에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10억 원이나 15억 원이나 똑같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상속세는. 그러면 저는 감정평가를 해서 최대한 올리라고 말하겠다. 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취득가액이 아무것도 신고를 안 하면 10억으로 지금 픽스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미래 15억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한 1억
8, 9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그 정도 세금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이거 가액을 어차피 15억 원까지 올리면 얼마죠? 미래 15억 원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가격이 똑같잖아요.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옵니다. 단 하나의 이 지식의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의 세금을 1억 9천만 원을 더 내냐 덜 내냐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산가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서에 감정평가에서 가액 올려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 부동산을 팔 거거든. 아버지는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걸 받는 자녀는 스타트예요.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아파트는 그나마 같은 단지 내에 팔린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끌고 와서 시세라고 잡아요. 가장 최악은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원룸촌, 빌라촌에 있잖아요.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합니다. 세법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라는 개념을 씁니다. 다가구 주택이 팔린 내역이 없잖아요. 옆에 거랑 비슷하지 않냐? 비슷하다라는 거지 나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10억에 팔렸다라고 하더라도 내 거를 적용할 때는 10억의 가액을 쓸 수가 없어요. 유사매매나 감정평가를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바뀝니다. 흔히들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하고 개별주택 가격으로 바뀌어요. 시세가 10억이지만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얼추 한 70% 정도 되니까 7억이 돼요. 여러분들 신고 안 한 것 때문에 미래에 팔 때 15억 원에 판다. 근데 취득가액이 그때 부랴부랴 세무서 가서 알아봤는데 7억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의 세금을 내셔야죠? 8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오히려 더 크게 내셔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정안은 통과된 게 아닙니다.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통과하고 정기국회로 들어가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사항은 올해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돌아가신 분들은 이거 적용 하나도 안 되세요.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한 부분부터예요. 조금 더 건강하게 부모님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돌아가시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이 덜 할 테니까 6개월 동안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거는 딱 장례식장이에요. 3일장 딱 거기까지 알아요. 그 정도는 주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적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속세를 내든 안 내든 내가 그 과세 대상이 아니든 이거를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상속세 개시하고 나서 1개월 이내입니다. 범위를 좀 이렇게 월별로 쪼갰는데 빠를수록 좋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쪼개놓은 이유는 카테고리화 시켜놔야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부터는 행정적 업무 처리예요. 행정적 업무 처리를 제때 못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차적 슬픔이 옵니다. 상속인들 중에서 행정 업무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적인 업무를 잘 보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고령의 어머님이 대신한다. 그건 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망신고입니다.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시군구청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5만 원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망신고하고 나서 옆에서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사망신고 받는 분이. 결국 공무원분이 물어보는 거죠.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거를 딱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요,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바로 알려줍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런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금융 관련된 내역은 20일 정도 걸려요. 다양한 기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요. 문자 와도 다 지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 은행에 이 금액이 있구나, 증권 계좌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채국,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오고요.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 연체된 내역들도 전부 다 쭉 나옵니다. 카드 내역들도 알 수 있어요. 상세 내역을 볼 수는 없어요. 금액들만 명시되고 어떤 은행이 있다, A은행, B은행, C은행이 있다, 증권사는 가, 나, 다가 있다, 이런 것들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게 뭐냐면 각각 은행들을 들려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휴대폰을 없애지 마라. 요금제를 가장 낮은 걸로 바꿔서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고가 전달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정도는 휴대폰을 제발 좀 살려놔라. 초기화 제발 시키지 마라. 초기화는 정말 최악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많이 모르실 거예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천천히 갚아, 이자는 조금만 줘도 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분명 남기지 않을까요? 그런 기록들을 남긴 거를 확인을 하면서 10년간 계좌 내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계좌 내역에 매칭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빌려준 게 있으면 돈을 받아내야 될 거고, 아버지가 빌린 게 있으면 그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맞겠지 하고 줘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개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원스톱 서비스 내역 받으시면 금융감독원에서 똑같이 피상속인의 계좌 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은행에 뭐가 있는지 쭉 나옵니다. 그걸 기반으로 각 은행을 다 들리십시오. 증권사도 들리셔야 돼요. 상속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지만 그 계좌에 있는 금액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보험금도 내가 수령할 수가 있다고. 그 절차들을 하나씩 진행을 해야 돼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상속재산을. 그 계좌가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묶여요. 아버님의 계좌는 절대 쓸 수가 없어져요. 자동이체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스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요. 간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뭐냐면 10년치 계좌 내역을 무조건 받아오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역 중에 하나인 사전증여 내역이에요. 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으로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치 동안의 증여 내역을 봐서 그것도 상속재산에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주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돈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버지에게 빌린 거였고 내가 갚았었다 이거 진짜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속세 조사 때 무조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했다가 스토리를 짜놔야 된다는 얘기죠. 3개월 이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속포기랑 한정상속이 있어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내가 아예 상속인이 아니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빼줘 라는 얘기고, 한정승인은 내가 재산을 받겠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채무를 한도로만 받겠어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재산을 받을 건 얼마인지 좀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빚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정승인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물론 특별 한정승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빚이 있는 걸 안 날로부터 뭐 1년 이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속 포기하는 방법도 한정승인과 엮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률적 자문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슬픔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것들 할 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가액을 제대로 매기자.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제수가 높아졌다, 가격을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미래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도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두 번째 6개월 개념은 뭐냐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끝날까지 가는 거죠. 이런 날까지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속재산의 60, 70%는 부동산입니다. 집 한 채 정도는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상속 취득을 해야 돼요. 그때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 내야 되는 거 업무 절차도 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상속재산 협의서를 쓴 다음에 법무사님을 통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11월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그분이 소득을 벌었을 거잖아요. 소득에 대한 신고도 6개월 이내 해라 라는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좌 내역을 미리미리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년치 계좌 내역을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수임해서 볼 때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꼼꼼하게 보는 편이니까. 상속세 신고는 마지막 달에 하자, 별거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세금의 신고고요. 꼭 염려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가 다 납부도 이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련을 해놔야 돼요. 돌아가신 날 때부터 현금성 자산을 상속을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가끔 상속인들이 이러실 거예요. 돈 급한데 그냥 갖다 쓰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건 무조건 반대예요. 세금을 얼마 낼지 미리 예산을 짜놔야 돼요. 세금을 납부를 그때 안 하면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좀 봐놔야 됩니다. 특히나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자금을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세금 같은 경우는 같이 부담을 해야 돼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라서 예를 들어서 상속인 중에 A가 안 내면은 B가 그 부분을 대신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상속세는 어차피 고액이 나올 건데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던 현금성 자산 5억 원 이거는 계좌에 그냥 묶어두자. 추후에 상속세 낼 때 그냥 같이 내자. 그런 식으로 이건 힘을 합쳐야 된다. 왜냐? 같이 불똥이 튀어요. 저는 요즘 이런 거 많이 받아요. 상속세 다툼한다고 신고를 못했어요, 세무사님. 그러면 원래 얼마 내셨어야 돼요? 한 10억 정도요. 그럼 가산세만 얼추 계산하면 3억 정도 되시네요. 깜짝 놀라시죠? 신고를 하루 늦추면은 바로 가산세가 20%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10억 안 냈다? 2억이에요, 2억. 나는 감정적으로 이미 너무 상했어. 세금은 별개다. 제발 이걸 알아두시고 제때에 맞춰서 6개월 이내 신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끝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계좌 10년치 거 보고요. 상속재산이 보니까 공제액수보다 많은데 세금 내야 될 것 같은데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세무조사를 끝내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100% 일어납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 한 적이 없다. 가액이 낮아서 자체조사로 끝난 겁니다. 가액이 크면은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우편물을 받습니다. 대부분 기한은 10주예요. 상속재산이 60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요. 3달 동안에 결론이 안 났다. 기간을 연장합니다. 6개월간 갈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피하시기만 하면 안 돼요. 상속조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당연히 상속세 신고 기간 동안에 단순한 신고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10년치 계좌 내역을 보면서 어떻게 이슈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전문으로 한 세무사님과 얘기를 나눠보시고 꼭 정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